한겨울 눈 속에 버려진 한 여인. 그녀가 이 나라 궁궐을 뒤흔들 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흙에서 피어난 천부적인 재능. 그 손끝에서 왕실의 오랜 비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문양은 오래전 왕실에서 사라진 것이요.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궁궐로 향했습니다. 윤태호, 내 죄를 알겠느냐? 흙에 새겨진 증거는 악인의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장인, 천대받던 여인의 통쾌한 승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겨울, 길 위에서 버려진 한 여인의 운명에서 시작됩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버려진 그녀의 뜻밖의 인연으로 숨겨진 재능을 통해 결국 왕실의 비밀을 밝히고 궁중 장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과 음모,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마저 뒤흔드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겨울 개성으로 가는 길.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한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가마 안에는 광기청의 기생 도제와 웅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웅녀는 춤도 노래도 재주도 없는 쓸모없는 관계였습니다. 기생 도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녀를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웅녀 내려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너는 춤도 노래도 재주도 없다. 관기청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려. 웅녀는 눈 쌓인 산길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마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웅녀는 눈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웅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개성 근교 산길. 옹기장이 최강호는 장에서 옹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가 눈 쌓인 길을 걷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강호는 망설이지 않고 웅녀를 업었습니다. 그의 초가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웅녀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낯선 천장, 낯선 방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 강호는 웅녀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였습니다. 강호는 웅녀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길가에서 쓰러져 계시기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머리를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손발이 얼어있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해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웅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호는 천천히 죽을 떠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선 속부터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너무 급히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천천히 드십시오.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돕겠습니다. 강호의 말에는 왜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 어린 배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요. 어찌 갚아야 할지 같은 염려일랑은 마십시오.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의 도리일 뿐이겠지요. 부디 마음 놓으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낭자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몸을 온전히 추스르십시오. 제 집은 누추하여 볼품없으나 낭자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쉴 곳은 됩니다. 그 말이 웅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버려진 그녀를 아무 대가 없이 구해준 사람. 웅녀는 강호의 집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웅녀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강호는 마당 한쪽에서 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깊이 박혀 있었고 흙을 만지는 손길은 마치 오래된 장인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저 선생님, 아, 일어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걸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신가요? 웅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나요? 강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 오래 고생하셨지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혼자 지냅니다. 강호는 담담히 말했지만 흙을 다루는 손끝에는 오랜 세월 홀로 버틴 사람만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흙일은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으니 대단한 옹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흙을 만지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는 흙을 반으로 가르며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약하게 만지면 모양이 서질 않지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옥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길가에서 구해준 것을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는 이 남자. 이유도 묻지 않고 밥을 먹이고 자리를 내어준 따뜻한 사람. 아무 말 없이 흙을 다루는 모습은 어쩐지 속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군요. 강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것,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내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남을 돕는 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외롭게 일궈낸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이 되시면 마당에 나와도 좋습니다. 흙이라도 만져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조금 놓일지도 모르지요. 그날 옥녀는 처음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의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흙은 너무 세게 다루면 금이 가고 너무 약하게 만지면 모양이 서질 않지요. 흙이라는 것은 늘 그 사이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굳어 있으면 쉽게 부서지고 너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지요. 옥녀는 강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흙을 바라보며 어쩐지 자신의 지난 날과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려지고 쓰러졌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다져지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녀는 강호가 흙을 다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강호의 손에서 옹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옥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만지는 흙인데도 손끝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낭자, 처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손놀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입니다. 강호는 옥녀에게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무엇이든 한번 배우면 곧 익혀버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양은 강호도 본 적 없는 오래된 궁중 문양과 비슷했습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양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기청에서 버려진 천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녀가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강호의 집 앞에는 돌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옥녀는 작아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강호가 피해를 입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옥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머물러도 괜찮은 곳인지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그런 옥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습니다. 낭자, 사람들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남일에 더 소란스러운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낭자가 어디에 있어야 편한가 하는 것이지요. 강호의 말은 꾸짖음도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마음을 살며시 붙잡아주는 따뜻한 위로 한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을 쥐고 흔드는 탐관오리 윤태호.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장을 쳤습니다. 강호가 만든 옹기도 그의 눈에 들었습니다. 윤태호는 강호의 옹기를 강제로 빼앗고도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강호, 내가 값을 따져? 내가 가져간다 하면 가져가는 것이다. 감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대감님, 그 옹기는 며칠을 공들여 만든 것입니다. 닥쳐라. 한마디만 더 하면 너를 관아에 끌고 가겠다. 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을 해친 이는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옥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태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강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태호의 창고에서 궁중에 납품할 귀한 옹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윤태호는 즉시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최강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옹기는 강호의 손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태호는 포졸들을 이끌고 강호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강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태호는 이미 관아의 뇌물을 먹여둔 상태였습니다. 포졸들은 강호를 결박했습니다. 웅녀가 막아섰지만 포졸은 웅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훔쳤지? 이 옹기는 내 손 말고는 만들 수 없다. 너 말고 누가 이런 걸 만들겠느냐? 대감,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입 닥쳐. 관아로 끌고 가라. 사또 앞에서 곤장을 맞으면 자백할 것이다. 강호는 끌려갔습니다. 웅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이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게 생겼습니다. 웅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웅녀는 밤새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강호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의 저택 근처를 살폈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윤태호 댁 사랑채 뒤편, 담장 너머로 하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웅녀는 하인들의 웅성거림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마당새야. 이 술을 마셔도 속이 풀리질 않는다. 주인 어른이 옹기를 숨기라고 한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아이, 돌쇠 형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밤눈이 무서운 법인데 저도 지금 속이 타 죽겠어요. 그 많은 옹기를 대체 어디에다 숨기라는 건지. 숨기는 거야 숨긴다지만 제일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말이 옹기장 탓으로 돌리라고 했잖아요. 옹기장 탓으로.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애꿎은 사람을 잡으라니. 쉿, 조용히 좀 해. 혹시라도 새어나가면.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래, 잘못하면 우리도 죽는다고 하셨잖아. 이놈의 집구석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일 잘못되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목숨까지 잃을 판이라니. 아이고, 형님 제발.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지. 이 일은 까맣게 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해요. 장독대 뒤에 숨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웅녀는 이들의 말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옹기를 숨겨라. 옹기장 탓으로 돌려라. 잘못하면 죽는다. 웅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웅녀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웅녀의 눈빛은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하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 윤태호 대감의 하인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 예, 사또. 이 하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담장 너머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을 데려오라, 하인. 사실대로 말하라. 거짓말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하인은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태호가 옹기를 직접 숨겼다는 것, 강호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명령했다는 것,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엄숙히 귀 기울이라. 지금부터 본관이 이 사건에 대한 지엄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 윤태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최강호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결코. 닥치거라. 비록 내가 양반의 신분이나 죄를 지었음에 엄한 벌이 없을 수 없다. 곤장 30대를 명하려 했으나 내 신분을 감안하여 내가 부당하게 취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또한 내 죄를 뼈저리게 후회함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 내 몸에 탐관오리 윤태호라 적힌 죄패를 달고 사흘 밤낮 동안 옥산 문 앞에 묶어두어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라. 만약 집안의 하인들에게 증언에 대한 보복을 가한다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최강호는 윤태호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이 분명하니 최강호는 무죄다. 즉시 결박을 풀고 석방하라. 그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고을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릴 것임을 명심하라.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웅녀의 지혜가 강호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풀려나와 웅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녀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옥녀를 무시하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들은 옥녀에게 다가와 그때 최강호 도련님을 구해주신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라며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녀가 단순히 버려진 광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꿰뚫어보고 불의를 바로잡을 지혜와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최강호가 풀려난 후 옥녀는 다시 그의 온기를 가져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사람들은 최강호가 만든 그릇이 아닌 옥년의 그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여인이 파는 그릇은 뭔가 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 그녀처럼 올곧은 사람이 팔면 물건도 믿을 수 있지. 시장 상인들은 옥녀에게 경쟁적으로 자리를 내주려 했고 백성들은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옥녀가 파는 그릇만을 사갔습니다. 그릇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갔고 옥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확고한 시장에서의 입지는 그녀가 더욱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옥녀의 명성이 온 고을에 퍼지고 시장에서 그녀의 입지가 확고해진 며칠 후 최강호가 조심스럽게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옥녀에게 매우 중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낭자, 실로 고맙소. 낭자 덕분에 제가 다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선생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어요. 모두 진실이 밝혀진 덕분인 것을요. 아닙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어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옹기 가마터는 이 고을을 넘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낭자의 지혜와 수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낭자, 이것은 큰 기회입니다. 이 고을을 넘어 한양이나 큰 포구의 상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저와 함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주시오. 옹기 생산과 유통을 총괄해 주십시오. 옥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광기로 버려진 몸으로 살아왔기에 옥녀에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익숙했던 고통조차 벗어나는 일이 더 무서울 때가 있는 법이지요. 옥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웃들의 눈빛, 그리고 스스로 일구어낸 시장의 성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자는 이미 가장 무서운 불의와 맞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낭자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지혜와 용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옥녀는 강호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서히 따스하게 풀려갔습니다. 그제야 강호가 건넨 말의 의미가 그녀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진 몸이라 여겼던 지난 세월이 떠오르고 그 모든 상처 위에 따뜻한 숨결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뜻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은혜 기필코 갚아내겠습니다. 그 순간 옥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결심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날, 옥녀는 자신을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옥녀를 태우고 이 작은 고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3년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호의 집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궁중 나인들이었습니다. 나인들은 옥녀가 만든 옹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양은 어느 대가에서도 만들 수 없는 왕실에서 사라진 비전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양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이것은 궁중에서도 잊혀진 문양입니다. 중전마마께서 직접 뵙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당장 궁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마마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옥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광기였던 자신이 궁으로 불려간다니. 강호는 옥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옥녀님, 이것은 큰 기회입니다. 부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옥녀는 생전 처음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각,
엄숙한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중전마마가 웅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웅녀가 만든 옹기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문양을 어디서 배웠느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저도 모릅니다, 마마. 손끝이 스스로 그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로다. 이 문양은 오래전 궁중물자 도난 사건 이후 궁에서 사라진 문양이요. 선왕 시절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양을 지우려 했어. 그런데 내 손끝에서 다시 나타나다니. 중전마마는 웅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명을 내렸습니다. 웅녀는 중전마마의 부름을 받고 깊은 궁궐 처소에 들어섰습니다. 상궁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웅녀야, 내가 이 고을에서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이미 궁궐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사실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얼마 전 궁중 창고에서 또 귀중한 옹기가 사라졌다. 이번 것은 그저 그런 물건이 아니다. 왕실의 보물급 옹기였기 때문이다. 그 옹기 하나로 나라가 발칵 뒤집힐 지경이니 헌데 이상하게도 모두 벙어리가 된 듯 아무도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궁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내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릇을 다루는 내 손끝이라면 범인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너의 남다른 재능으로 진범을 찾을 결정적인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오. 하여 나는 너에게 이 중대한 궁궐의 비밀 임무를 직접 맡기고자 하오. 마마님, 미천한 재주를 알아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웅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천민의 신분이었던 자신에게 왕실 보물의 도난 사건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다니. 자신의 재능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가 될 터였습니다. 웅녀는 급히 궁궐을 나와 곧장 옹기장 강호를 찾았습니다. 옹기에 관한 깊은 지식은 오직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웅녀와 강호 둘은 함께 이 거대한 궁궐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웅녀와 강호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옹기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굽는 온도, 흙의 성분, 문양의 각도,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작업한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궁중 옹기는 개성 근처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강호의 가마에서만 구울 수 있는 온도로 구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다시 윤태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중 물자를 빼돌려 몰래 팔아넘기고 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웅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흙의 성분 분석, 가마의 온도 기록, 윤태호와 연결된 상인들의 명단. 하나하나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웅녀는 모든 자료를 중전마마님께 올렸습니다. 중전마마는 즉시 상감마마님께 아뢰었습니다. 상감마마는 크게 노했습니다. 왕실의 물자를 빼돌리다니. 이것은 영모나 다름없는 죄였습니다. 대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상감마마가 직접 나섰습니다. 윤태호는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윤태호, 내 죄를 알겠느냐? 너는 궁중 물자를 수십 년간 빼돌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는 영모에 버금가는 대역죄다. 상감마마, 소인은 억울합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여기 있다. 내 손으로 만든 거래 장부, 상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라진 옹기의 흔적. 모두가 너를 가리키고 있다. 윤태호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감마마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태호는 궁중 물자 도난, 누명 조작, 횡령, 백성 학대의 죄로 곤장 50대, 관직 파직,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윤태호가 끌려가는 마당에서 웅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긴 어둠이 거친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중전마마가 웅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중전마마는 웅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웅녀야, 너의 재능은 천부적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정직하고 용감하다. 궁중에는 내 같은 장인이 필요하다. 궁중 옹기를 맡아보겠느냐? 공식 장인의 자리를 내리고자 한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중전마마. 하오나 제가 만든 옹기가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궁의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맡겠습니다. 평생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웅녀는 조선 최초의 궁중 공식 옹기 장인이 되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 버려졌던 관기, 아무 쓸모없다고 내쳐졌던 여인. 그녀는 이제 왕실이 인정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강호는 웅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웅녀야,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 나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웅녀는 궁에서 백성들을 위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옹기는 왕실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도 온기를 더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끝의 진실이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웅녀의 길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여인이 궁을 뒤흔들고 악인을 벌하고 마침내 장인이 되기까지. 웅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옹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웅녀는 궁에서 백성들을 위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옹기는 왕실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도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녀가 흙에 새긴 진실과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웅녀가 빚어낸 온기는 지금도 조선 팔도 어딘가에서 고단한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담아내며 그들의 식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